수렵 채집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4년 터울로 아이를 낳았는데요. 보통 3년 이상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먹을 게 부족할 때는 사춘기가 늦게 와서 임신 가능성을 낮췄죠. 그런데 농경이 시작되니까 여성들은 매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대신 죽 같은 이유식을 먹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경작지에는 언제나 일손이 부족했죠.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일손이. 그래서 계속 아이를 많이 낳았죠. 근데 또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또 먹을 게 부족해지죠. 그럼 또 경작지를 늘립니다.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경작지도 계속 늘어나는 것. 그러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모유 소유가 줄어들니까 면역력이 낮아집니다. 면역력이 낮아지니까 전염병에도 취약해지죠.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었죠. 왜냐면은 이미 먹을 입이 많기 때문이죠. 어떤 일은 농업의 굴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자는 이 범인을 농업혁명.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농업혁명이라는 것 덕분에 인류가 더 번성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농업혁명 덕분에 잉여작물이 생겼고, 그 잉여작물 덕분에 엘리트 계층이 생겼고, 그 엘리트들 덕분에 우리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음악가, 예술가, 법률가, 정치가, 과학자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기술자 이런 것들이.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농업이라는 것, 대량 농업이 가능해지고 나서부터는 적은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발 하라리가, 저자가.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평균적인 농부들은 대체로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 힘들고 더 불만스럽게 살았습니다. 수렵 채집인보다 농부는 더 열심히 일했고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수렵 채집인들은 자기가 먹을 것만 딱 가져와서 먹고 또 필요할 때 찾고 이런 식으로 한 반면에 이 농부들은 자신들이 농사 지은 것의 대부분을 이 엘리트 계층에 바쳤어야 했습니다. 바쳐서 남은 것만 자기들이 겨우 먹었던 거죠. 게다가 수렵 채집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먹을 것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시간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농경지라는 것이 생기니까 몇 년, 몇십 년 뒤에 먹을 것까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는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가뭄, 홍수, 병충해에 취약했죠. 흉년에는 굶어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쁜 시절이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사는 농부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생존하지 못했다는 거죠. 항상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농부들만 먹을 것을 많이 비축해 놓았고 따라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농업의 도래와 함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함께 찾아온 거죠.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에.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는 것, 우울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곡식들을 수확해도 그것을 다 가지는 못했죠. 새로 출현한 지배자들과 엘리트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배자들과 엘리트들은 농부가 생산한 잉여 식량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 농부에게는 겨우 연명할 것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빼앗은 식량이 이 정치, 전쟁, 예술, 철학의 원동력이 되긴 했죠. 그리고 왕궁과 성체, 기념물, 사원을 짓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농부 입장에서는 전혀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수렵 채집인은 다양한 고기, 다양한 과일 이런 것들을 먹었던 반면에 농업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있는 한정된 작물들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이 만약에 전염병이 돌아버리면은 먹을 게 없어지죠. 또 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수렵 채집인 같은 경우에는 도망이라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은 농업인은 농지를 잃으면은 다 죽는 게 어차피 뻔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웠다는 건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폭력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25%였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폭력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죠. 이런 폭력성은 이 도시나 국가가 탄생하기 전까지 수천 년간 계속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렵 채집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4년 터울로 아이를 낳았는데요. 보통 3년 이상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먹을 게 부족할 때는 사춘기가 늦게 와서 임신 가능성을 낮췄죠. 그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시스템이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를 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경이 시작되니까 여성들은 매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대신 죽 같은 이유식을 먹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경작지에는 언제나 일손이 부족했죠.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일손이. 그래서 계속 아이를 많이 낳았죠. 근데 또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또 먹을 게 부족해지죠. 그럼 또 경작지를 늘립니다.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경작지도 계속 늘어나는 것. 그러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렵 채집인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또 이 모유 소유가 줄어드니까 면역력이 낮아집니다. 면역력이 낮아지니까 전염병에도 취약해지죠.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었죠. 왜냐면은 이미 먹을 입이 많기 때문이죠. 어떤 일은 농업의 굴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자는 이 범인을 밀과 쌀, 감자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호모사피엔스가 밀과 쌀, 감자를 길들인 것이 아니라 밀과 쌀이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밀과 쌀을 위해서 벌레를 잡고 땅을 경작합니다. 그리고 밀과 쌀을 위해서 물을 주죠. 그리고 밀과 쌀이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경작지를 더 늘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밀과 쌀을 심죠. DNA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호모사피엔스가 밀한테 가축화가 된 겁니다. 그 결과 평균적인 호모사피엔스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불행해졌죠. 더 일을 많이 해야 됐기 때문이죠. 이 DNA 관점에서 보면은 밀과 쌀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는 엄청나게 성공을 한 종이 되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개인 농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한 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렵 채집인이 더 행복했다는 거죠. 만약에 호모사피엔스가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더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의 성공은 단지 개체수의 증가로밖에 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누구한테 지금 지구의 인구를 10% 늘리기 위해서 당신이 조금 불행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인구가 늘어나든 말든 내가 행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런 점에서 이 저자는 농업혁명이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는 엄청나게 변성을 하게 되었지만 개인 딴에서는 전혀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종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느냐의 여부는 굶주림이나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DNA 이중 나선 복사본의 개수로 결정된다. 한 회사의 경제적 성공은 직원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은행 잔고의 액수로만 측정된다. 농업혁명의 핵심은 이것이다.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호모사피엔스 DNA 복사본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삶의 질을 포기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거래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농업혁명은 덫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농업혁명 이후에 이 엘리트들은 어떻게 이 대규모 농부들을 그렇게 지배를 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겨우 연명할 것밖에 남겨주지 않으면서도 이 왕국, 제국들은 어떻게 그 농부들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인지혁명 파트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덕분이라고 말했었죠. 허구, 상상성의 질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기원전 1776년에 이 바빌로니아 국가의 함무라비라는 왕이 만들어낸 그런 법전입니다. 고대 바벨로니아인 수십만 명이 이 법전을 토대로 생활을 했죠. 매뉴얼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법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원 후 1776년경에 만들어진 미국 독립선언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현대 미국인들이 수억 명이 이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고 있죠. 살아가고 있죠. 먼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1776년경 바빌론은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있었고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대부분을 다스렸는데 오늘날로 치면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일부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바빌론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함무라비라는 사람인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라는 왕이 후손에게 정의란 무엇이며 정의로운 왕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었습니다. 법조문과 판례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96번. 만일 귀족의 남자가 다른 귀족의 남자를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하라. 197. 만일 귀족의 남자가 다른 귀족의 남자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려야 한다. 210. 만일 맞은 여성이 사망한다면 그 남자의 딸을 죽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번호 순대로 사례들이 다 적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 바빌로니아인들은 생활했습니다. 이 상상 속의 질서를 만들어낸 거죠. 이 함무라비라는 왕이 상상 속의 질서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넘는 바빌로니아인들이 대량으로 협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함무라비가 사망한 지 약 3500년 뒤 북미에 있는 영국 식민지의 주민들은 영국 왕이 자신들을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느꼈고 여기에 반발해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독립선언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을 선언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독립선언문 같은 경우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모든 인간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이 독립선언문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죠. 오늘날 미국인 대부분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롭다는 그것을 그 상상성의 질서를 믿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상상성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상상성의 질서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묶었습니다. 같은 것을 믿게 만든 거죠.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의 바빌론은 계급사회였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였죠. 반면에 이 미국 독립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평등을 추구합니다. 평등. 대표적인 상상성의 질서 이 두 가지 모두 스스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인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반면 바빌론인들에 따르면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이 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계급사회가 맞을까요? 평등한 게 맞을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평등한 이 독립선언문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함무라비 시대 이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은 사실 모두 틀린 겁니다. 보편적 원리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자연과 생물학 관점에서 보면 인권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과연? 인간에게 계급이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인권이라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연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둘 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평등과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런 저자의 말에 화를 낼지 모르지만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화를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저자가 말하는 상상성의 질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계속 바뀔 뿐입니다. 기원전 3500년 전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믿었고 지금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하지만 생물학에는 자유라는 것, 평등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평등이라는 것이 상상성의 질서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때는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흑인과 백인이 서로 다르지 않고 서로 존중받아야 될 생명체라는 것을 믿죠. 따라서 흑인들이 살해당할 확률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자본주의라는 것, 법치주의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일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상상속의 질서라는 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상속의 질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 같은 경우에는 80억 인류 모두가 갑자기 중력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중력이라는 것은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중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지구가 갑자기 평평해질 위험은 없죠. 그런데 이 상상 속의 질서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전에 봤던 그런 내용이죠.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람들은 왕권과 신권을 믿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왕권과 신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보다 국민의 주권이 더 우선이다 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니까 왕권과 신권으로 만들어진 사회는 갑자기 붕괴를 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이럴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달러라는 것. 우리가 달러를 믿고 받는 이유는 달러의 가치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갑자기 달러라는 것을 받지 않는다, 달러가 위험하다, 미국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갑자기 80억 인구가 달러를 믿지 않는다면 그 달러의 가치는 없어질 겁니다. 아무도 달러를 받으러 들지 않겠죠. 이것도 역시 상상 속의 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달러라는 것 역시.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 속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 위험이 있다. 사람들이 중력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일부터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와 반대로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감옥, 경찰, 법 등이 계속 일을 하는 것이다. 달러화, 인권, 미국을 만일 나 혼자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국가마저 해체하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할 것이다.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규모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고작 15명밖에 협력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1500명, 10,000명, 100만 명, 수십억 명이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어떻게 보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협력망을 지탱할 생물학적 본능이 우리한테 없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진화의 과정에서 그런 협력망을 원하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은 그것은 인간이 이전에 말했던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고안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했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법치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상상 속의 질서죠. 그리고 그런 상상 속의 질서를 우리는 문자로 만들어서 이 후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진화의 과정 없이 문자로 써서 전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점도 있지만 대신 더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환경의 변화 없이도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 달러, 자본주의,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동일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것들은 현재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신념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보편적인 신념들은 이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살아남은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200년 전의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천민과 양반은 타고나길 다르게 타고난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급제를 믿는 것도 계급제에서 벗어난 것도 우연일 뿐이라는 거죠. 진화와 같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는 것들이 변하는 이 과정들을 역사라고 얘기를 했죠.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계급사회에서
평등 사회로 가는 것. 보편적인 사람들이 계급 사회를 믿었던 것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믿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 보편적으로 믿는 것들이 변하는 과정, 그것들이 바로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옳은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른 최단 기간을 알려주죠. 하지만 이 역사라는 것은 최단기간,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냥 어느 쪽으로 갈지 그때그때 다르게 선택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최선을 선택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 말인즉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들도 옳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달러 이런 것들 말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구의 대부분의 사피엔스는 가부장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부장제는 과연 옳을까요? 대부분의 국가, 민족들이 이 가부장제를 따르는 것은 가부장제가 옳기 때문일까요? 농업혁명 이후부터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남자를 여자보다 높게 평가하는 북의 사회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당시에도 북미에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부족 대부분이 가부장제였죠. 아메리카 신대륙과 앞으로 아시아의 구대륙은 수천 년 동안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도 둘 다 가부장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존재할까요? 가부장제가 옳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근력이 더 세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굴복시켜서 북의 사회가 됐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왜 20대 청년이 이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60대 사람들이 20대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일까요? 대부분의 사회에서 육체노동은 하급계층이 맞습니다. 북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그럴싸한 주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모계 사회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코끼리나 보노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모계 중심 사회입니다. 암컷들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야 했고 협력하는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암컷들끼리 모여서 서로 새끼를 도우면서 키우게 되었고 수컷들은 나가서 싸우는 데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컷들은 암컷들에 비해서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맺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죠. 평균적인 보노보의 암컷은 수컷보다 힘이 약하지만 수컷이 돌을 넘어설 경우에는 암컷들이 무리지어서 그 수컷을 공격해서 무리해서 내쫓아버립니다. 보노보나 코끼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북의 사회처럼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진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제2부 농업혁명을 봤습니다. 이 농업혁명 차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하면 어떤 게 될까요? 이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피엔스는 대규모 아주 엄청난 번영을 했지만은 개별 단위에서는 행복해지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축화된 돼지, 소, 양 이런 것들도 역시 더 행복해지지 않았죠. 닭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다음 장은 인류의 통합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질문, 제가 이 책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로 그 질문,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을까요? 그 매개체가 대표적으로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돈, 제국, 종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류를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돈, 제국, 종교가 어떻게 인류를 통합시켰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피엔스는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생략하고 먹이사슬의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이라든지 공격성이 늘어났죠. 불안이나 공격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와 그들을 철저히 분리해서 우리가 아닌 다른 그들을 경계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류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 건너에 있는 저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나오는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을 우리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을 우리로 만드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든 것, 바로 그게 돈, 제국, 종교라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